네, 반갑습니다. 배문환입니다. 자, 우리 이제 건축법의 1번 테마를 이제 용어 정리 형태로 정리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자체가 굉장히 많은 용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요. 이제 두 번째 테마로 건축 허가에 대한 내용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가 건축 허가, 그 다음에 뭐 건축 신고, 건축 협의란 제도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자, 건축주가 자기 마음대로 건축하는 게 아니겠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설계도 같은 걸 준비해서 관청한테 가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 신고 제도가 있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 협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특히 건축 허가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건축 허가 부분을 먼저 1번 파트로 보고 이 테마 2번 테마는 이제 뒷부분 가서 이제 건축 신고라는 부분을 이제 두 번째 강의 내용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눠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 목차를 보시면 자, 건축 허가를 먼저 배울 건데 건축 허가권자 관청 이름을 먼저 외워야 됩니다. 건축 허가권자. 자, 사전 승인, 사전 결정 제도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뭔지를 한번 쭉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를 일정 기간 안 내줄 수 있는 건축 허가 제도. 자, 건축 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건축 허가를 제한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또 건축 허가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법의 모든 규정에 맞더라도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이 안 맞으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위락 숙박술 같은 거를 배울 겁니다. 건축허가의 취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건축물을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는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고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또 예외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볼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건축물을 건축, 신축 같은 거 하려면 보통 땅을 100% 소유한 사람이 그 땅에다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지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100% 확보한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대지 소유권이 100%가 아니더라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예외가 있고요. 안전관리의칙금, 안전영향평가, 그 다음에 착공신고, 사용승인 이런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건축물 또는 효율적인 건축물을 위해서 건축허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허가라는 게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도 같은 걸 준비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자, 건축허가를 받으면 착공신고서라는 걸 별도로 내야 됩니다.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서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합니다. 자, 이 순서를 잘 보시면서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건축 허가 받고 착공신고를 안 내면 위법입니다. 착공신고서라는 걸 내고 자, 공사를 착수하는 데까지 2년. 만약에 2년 내 공사 착수 안 하면 건축 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 허가를 받고 나서 2년 안에 자, 원칙적으로 2년 안에 건축 공사에 착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완공이 되면 자,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용 승인. 자, 건축물이 건축허가 받은 설계도대로 정상적으로 이제 완공이 됐는지 뭐 감리 완료 보고서 이런 걸 첨부해서 사용 승인이라는 것을 시군구청장한테 받아야지만 그 건물에 들어가서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허가 공사 착수 2년, 사용 승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부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 신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축 신고. 건축허가 대신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이럴 때는 건축 신고라는 제도가 있고 건축 신고한 건물도 착공 신고하고 공사 착수를 1년. 자, 왼쪽에는 허가받은 사람들은 2년 안에 공사 착수해야 되는데 건축 신고하고 공사를 착수한 사람들은 착공 신고하고 1년 안에만 공사 착수하면 됩니다. 자, 완공되면 여기도 사용 승인 받아야 되죠. 자, 건축협의라고 하는 건 뭘까요? 건축허가. 건축협의. 우리 건축협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는 일반 민간인들이, 일반 사인들이 기본적으로 건축할 때 받아야 되는 절차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을 할 때는 건축협의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 건축허가나 신고 안 하고 협의, 그 다음에 착공신고 안 하고 공사를 착수합니다. 자, 몇 년 안에 착수하라는 말도 없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건축협의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 같은 거 여러 가지 행위를 할 때는 건축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건축협의. 그래서 그 기관장이 건축협의를 신구청장이랑 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착공신고 안 하고 공사를 아무 때나 착수하면 됩니다. 완공되면 사용승인도 배제네요. 여기 사용승인도 안 받고 착공신고 안 한다는 걸 유심히 한번 잘 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우리 건축법에 11조에 규정되어 있고 건축신고는 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협의는 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기본적으로 3년 정도 이내로 쓰기 위한 가설건축물 제도가 있는데, 이 가설건축물도 허가받는 가설건축물이 있고, 신고로 짓는 가설건축물이 있다. 일단 이렇게만 먼저 알아두십시오. 가설건축물도 허가받고 착공신고하고 공사를 착수한 다음에 완공되면 사용 승인을 받고, 이제 축조 신고하고 짓는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인데 신고하고 짓는 건물은 착공신고 안 하고 사용 승인 같은 걸 배제하는데,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우리는 이제 건축 허가에 집중을 합니다. 자, 먼저 건축 허가를 내주는 허가권자가 누군가요? 건축 허가권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자, 용어 정리 한번 들어갑니다. 우리 앞에서 건축이 되면 뭐였습니까?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이죠. 자, 그런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 기둥 같은 거 증서 대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이런 거. 자, 건축을 하거나 재선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물론 여기 세종시면 세종자치시고 제주도면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여기는 별로 중요한 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축 대선을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노란색 부분이 뭐냐면 큰 건물, 대형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1층 이상 대형 건물, 연면적이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물 등은 구청장 위에 상급자가 누군가요?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내려가야 됩니다. 자, 원래는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는 건데 뭐 서울특별시 강남구면 강남구청장이 원칙적 허가권자입니다. 네, 강남구청장 위에 21층 이상 대형 건물, 또 강남구에서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대형 건물 같은 걸 지을 때는 구청장이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 인천광역시, 뭐 미추홀구 이런 데서 구청장이 허가를 주는 게 원칙인데 21층 이상 대형 건물 이런 걸 지을 때는 그때는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도지사한테 허가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21층 이상 대형 건물,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대형 건물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기존 건물을 이렇게 30% 이상 증축을 해서 21층 이상이 되거나 뭐 100분의 10 이상, 저희 10분의 3이죠. 10분의 3 이상 30% 이상 증축을 해서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도 특별이나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도지사가 빠졌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군 구청장이 허가권자다. 근데 구청장 위에는 특별광역시장이 있고 시장 문수 위에는 도지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21층 이상 대형 건물, 연면적이 합계가 10만 이상 대형 건물,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물들은 구청장한테 허가받지 않고 특별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또 공장 창고일 때는 제외다. 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일단은 그러면 특별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는 게 대표적으로 21층 이상 건물하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라고 하더라도 구청장한테 허가받지 않고 서울특별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권한이 따로 있습니다. 도지사는 예외적 특별광역시장처럼 예외적 허가권자가 아니라 있다가 사전 승인권자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도지사는 별도로 일단 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시군구청장이 원칙적 허가권자, 21층 이상 대형 건물,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대형 건물이면 특별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도지사는 아니고요. 도지사는 이따가 사전 승인권자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전 결정제도. 자, 우리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이 앞쪽에 사전 결정이 있으니까 미리 물어보는 제도입니다. 자,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허가받을 수 있나요? 허가를 받으면 몇 층이라든가 몇 제곱미터까지, 면적은 얼마까지 이런 식으로 미리 물어보는 게 사전 결정제도입니다. 여기 사전 결정제도가 건축허가 앞쪽에 있는 겁니다.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자,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사전 결정이라는 걸 신청을 해서 허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 허가 가능한 규모 이런 것들을 미리 물어보는 게 사전 결정제도입니다. 사전 결정은 미리 물어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 주변에 군부대가 있거나 문화재 같은 게 있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 규제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식으로 건축허가 설계도를 그리기 전에 사전 결정 제도를 이용해서 미리 허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거, 그리고 허가가 나온다면 규모는 뭐 몇 층까지 나옵니까? 이런 걸 미리 물어봅니다. 사전 결정을 신청을 해서 사전 결정을 관청이 하면 사전 결정일로부터 7일 안에 통지해 줍니다. 내부적으로 사전 결정을 했다 그러면 사전 결정일로부터 7일 안에 통지가 되고 사전 결정 통지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한다. 이 기출문제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사전결정이라는 게 건축허가 받기 전에 미리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사전결정을 신청을 해서 답변을 통지받으면 자, 통지로부터 2년 안에 서류 준비해서 정식으로 서류 준비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바로 공사로 착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전결정 통지로부터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 그리고 건축허가 받았으면 착공신고하고 다시 아까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합니다.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허가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공사 착수입니다. 착공신고하고 완공되면 사용승인이죠. 사전결정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결정의 주어는 건축주입니다. 건축주가 정식으로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자, 이 법이나 다른 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아까처럼 제가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뭐 문화재 같은 게 있으면 우리 문화재가 이제 국가유산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자, 이런 국가유산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허가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문화유산 관련 법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건축허가가 허용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허가 가능한 규모, 허가 신청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사전결정이라는 게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허가 나오는지 여부, 허가 가능한 규모. 사전결정을 관청에 내부적으로 하면 사전결정일로부터 7일 안에 통지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신청은 사전결정 신청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세요. 사전결정 신청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나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협의는 이 환경부 장관이라든가 이 환경관서 장과 협의하는 건데 이게 사전 결정 신청된 건물이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면 이렇게 그래서 이 사전 결정할 때 이렇게 환경부 장관하고 미리 협의해서 사전 결정에 대해서 답변을 통지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참고로 보시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교재에다 한번 메모를 해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제가 그거 밴드에다 올려놨으니까 A4지를 꼽아가지고 공부하실 때 이렇게 딱 펴놓고 메모할 거 메모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사전 결정은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건축주가 신청을 해서 건축허가 나오는지 여부, 가능한 규모에 대해서 사전 결정 신청을 하고 답변 통지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결정 신청할 때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자, 사전 결정 받았을 때 4번이 또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한 3번 정도 나왔는데 사전 결정을 통지받으면 의제 받는 유정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건축주한테. 사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농지법상 농지 전용이나 농지 전용 신고 협의, 자,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나 신고 이런 거, 그다음에 하천 전용 허가 이런 것들을 따로 받지 않고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주가 사전 결정 신청을 해서 통지를 받으면 이 4가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같이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 별도로 서류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하천 전용 허가이기 때문에 하천 같은 것들을 미리 전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전 결정 통지받고. 그 다음에 국토기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것도 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일단 주의할 점이 뭐냐면 자, 우리나라 산지는 보전산지가 있고 준보전산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산지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라는 게 있는데 이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에서만 이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지합니다. 자, 요게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데 이 산지 중에서 보전산지라는 개념은 자, 도시지역 같은 땅에서만 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 보전산지가 무슨 뭐 농림지역이라든가 자연보전지역에 있을 때는 이거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지가 자,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근데 우리나라 산지가 보전산지가 있고 준보전산지라는 게 있는데 이 보전산지는 이 장소가 제한되어 있다. 도시지역에서만 이 산지 전용 허가라든가 신고 같은 것들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법이 이런 것 때문에 내용도 많지만 이런 세부적 조항 때문에 어렵고 근데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해야 되고 자,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앞에서 본 거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 건축허가 신청하지 않고 2년 지나면 사전결정 통지받은 거 이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실효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중요한 건 4번하고 5번 같은 걸 좀 위주로 보시면 시험 문제에서 많이 준비가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엔 사전 승인. 자, 사전 승인 제도는 뭐냐면 시장 문수가 21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도지사한테 미리 물어봐가지고 도지사가 사전 승인 내주면 21층을 시장 문수가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자, 아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건축 허가권자가 자치시와 자치도가 있고 시군 구청장, 시군 구청장이 원칙적 허가권자다. 근데 아까 제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강남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인데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21층 이상 연면적이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물을 지을 때는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아니라 특별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시장문수가 허가권자죠, 보통. 자, 그런데 시장문수가 위에 도지사한테 자, 아까 21층 이상 건물,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은 시장문수가 허가를 내주기 전에 도지사한테 올려가지고 도지사가 사전 승인을 내려줍니다. 그럼 50일 안에 사전 승인이 내려오는데 자, 도지사가 사전 승인을 내주면 21층을 시장문수가 허가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게 서울특별시라든가 뭐 인천광역시 이런 있는 밑에는 구청장이 허가권자고 21층 이상은 구청장은 관여하지 말고 위로 올라가서 허가를 받는 건데 그런데 자, 이게 시장 군수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행정구역에서는 시장 군수가 보통 건물 허가하고 21층 이상도 시장 군수가 허가합니다. 다만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21층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한테 서류를 올리면 도지사가 사전 승인을 50일 정도 안에 심사해서 내줍니다. 사전 승인이 내려오면 시장 군수가 사전 승인을 보고 21층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시장 문수가 21층 이상 건물의 허가권자다 그러면 맞습니다. 허가권자가 도지사가 아닙니다.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반면에 우리가 이제 구청장 위에 있는 특광이 21층 이상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있는 거니까 그 21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승인이라는 게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전 결정이랑은 다르죠. 사전 결정은 도지사가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저기 사전 결정이라는 제도는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사전 결정을 신청해서 허가 나오는지 여부, 허가 가능한 규모를 물어보는 거고 사전 결정 통지 받으면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으로 가는 거 이건데 자, 지금 사전 승인 제도는 허가권자가 시장문수가 있는데 시장문수가 보통 건물은 그냥 허가하면 되고 시장문수가 21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받으면 도지사한테 올려서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전 승인이 내려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21층 허가하는 제도가 사전 승인 제도가 되는 겁니다. 자, 사전 승인권자는 도지사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장 군수는 여기 구청장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시장 군수는 다음은 하나의 건물을 허가할 때 도지사한테 서류를 올려서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된다. 사전 승인 요청이 들어가면 5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자, 21층 이상 대형 건물,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 자,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물들. 자, 여기 아까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 대상인데, 자, 근데 여기 이제 시군 단위에서는 도지사가 허가권자가 아니라 도지사한테 이런 건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사전 승인을 신청을 해서 사전 승인을 받고 시장문수가 21층 이런 거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주의할 점, 공장 창고는 제외입니다. 자, 공장 창고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21층 이상이 되더라도 연면적 10만 이상 되더라도 공장이나 창고는 그냥 그대로 시장문수가 허가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공장 창고가 아닌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21층 이상을 시장문수가 허가 신청을 받아서 도지사한테 올리고 도지사가 사전 승인 같은 것들을 내려주면 50일 안에 사전 승인 여부를 통보하면 사전 승인이 내려왔을 때 21층 이상 대형 건물,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대형 건물에 대해서 시장문수가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4번하고 5번도 있는데 이 4번, 5번은 이런 거예요. 자연환경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이다. 그런데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5종류의 건물도 사전 승인 대상이 된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이즈가 21층 이상은 안 되더라도 도지사가 따로 공고한 곳에서는 3층 이상의 건물이든지 아니면 3층 이상이 아니고 뭐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공동주택, 일반 음식, 일반 업무, 위락 숙박에 대해서 도지사가 특별히 공고한 장소니까 이런 5가지 건물도 3층 이상에 걸리면 사전 승인 같은 거를 또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물이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또 주거나 교육 환경을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도 위락 숙박 시설 2가지 건물에 대해서는 사이즈 같은 거 안 보고 위에는 사이즈를 보죠. 4번은 도지사가 자연환경보호를 위해서 공고한 지역에서는
3층 이상이든지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 둘 중에 하나가 걸려가지고 5종류 건물로 판정이 나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주거나 교육 환경을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곳에서는 그때는 사이즈 없이 그냥 위락 숙박시설이 모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위락시설이 술집이고 숙박시설이 모텔 같은 것들인데, 자, 이런 거를 막 무분별하게 시장군수가 허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건물을 도지사가 별도로 장소를 딱 공고하면 주거나 교육 환경을 위해서 위락 숙박시설은 사이즈가 21층 이상 그냥 관계없이도 사전 승인을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도지사가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승인 제도하고 사전 결정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자, 공법을 청구할 때는 너무 이렇게 지엽적인 거에 매달리지 마시고 큰 틀을 먼저 잡습니다. 사전 결정 제도가 뭔지, 사전 승인 제도가 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건축허가의 취소입니다. 자, 건축허가 취소하고 건축허가 제한인데, 건축허가 제한을 먼저 보죠. 자, 우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인데 상급자인 국토부 장관이나 아니면 시도지사가 자, 건축허가를 당분간 내지 말아라 이렇게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주무부 장관이 국방이면 국방부 장관이겠죠. 자, 국가유산이라는 게 이게 문화재입니다. 문화재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가유산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문화재 같은 것들 담당하는 관청, 뭐 문화부 장관, 환경부 장관, 뭐 경제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허가권자에, 자, 국토부 장관이 자기가 국토관리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또 주무부 장관이 국방이나 문화유산, 국가유산 보전, 환경 같은 것들을 위해서 요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이나 다른 장관들이 요청을 하면 건축허가권자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착공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 우리가 시도지사도 국토부 장관보다 낮은 특광도지사인 시도지사도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필요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엄밀하게 얘기해보면요.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 또는 국토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서 국방이라든가 국가유산 보전, 환경, 국민경리를 위해서 요청을 하면 허가권자를 몽땅 다 제한할 수 있죠. 국토부 장관이.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자기 아래 시구청장 같은 허가권자도 제한할 수 있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같은 허가권자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도지사도 특광도지사도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필요하면 시군구청장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데, 자, 이런 거 하나 주의 깊게 보십시오. 추가로 자, 시도지사는 제한을 했으면 국토부 장관한테 지체 없이 그 제한 내용을 보고하고, 보고하던 국토부 장관이 보고받은 국토부 장관이 너무 지나치다고, 제한 내용이 너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제한을 했으면 국토부 장관한테 지체 없이 보고받은 국토부 장관은 너무 이거 지나치네 해가지고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한테 시군구청장 허가를 제한한 거를 해제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한기간은 처음에 2년 정도 이내로 제한하고 1회 하나요. 1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대 3년까지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건축허가를 제한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먼저 듣고 건축위원회 심의 같은 걸 거쳐서 제한을 합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제한할 때는 주민 의견을 듣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을 합니다. 자, 건축허가의 거부. 자, 우리 건축허가의 거부는 우리 건축법의 각종 규정에 허가 신청 내용이 맞으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겁니다. 원래 건축허가라는 기속적 허가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있는 관련 조항에 아무것도 위반이 없어요. 그럼 건축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한국 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허가권자가 허가하는 경우에. 그럼 한국 건축규정이 건축법의 내용인데 거기 모두 준수해서 모두 다 맞으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의 경우가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한국 건축규정에 모두 맞더라도 주거나 교육환경이 안 맞으면, 애들 교육환경이라든가 주거환경이 안 맞으면 위락 숙박시설은 한국 건축규정에 모두 맞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칙은 한국 건축규정에 모두 맞으면 건축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좀 특별한 건물이고 이게 주거나 교육환경이 안 맞으면 한국 건축규정에 모두 맞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가지고 허가를 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역이 상습 침수류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매년 우리 여름에 장마가 오면 물난리 같은 게 생기는 지역들이 있죠. 상습적으로. 상습 침수류가 있을 때 지하에다가 주거용 건물을 짓겠다. 여기 보시면 자, 이런 건물에 대해서 뭐 지하라든가 기타 건축물의 일부에다가
자, 거실을 만들면 침수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우리 방대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중에서 상습 침수 우려가 있을 때, 자, 거기 건축물 일부에다가 거실을 만들면 특히 지하 같은 부분에다가 거실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쓰다가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될 수 있으니까 이런 지역도 한국 건축 규정에 모두 맞더라도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위락 숙박설은 주거나 교육 환경에 안 맞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심의 같은 거 거쳐가지고 자, 방대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도 침수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건축물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거실 짓는 거를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허가의 취소. 자, 다음어는 하나에 해당되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자, 여기 1번. 건축허가 받은 날로부터 자, 1년 안에 공사 착수, 2년이죠, 2년. 자, 여기 산업, 여기 보시면 공장은 3년인데, 건축허가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공사 착수를 안 하고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공사를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대지가 착공신고 전에 경매나 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이 상실되고 나서 또 6개월이 지나도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이 되면 자, 이것도 경공매로 매수한 사람도 6개월 정도 기간을 줬는데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기존에 허가받은 거를 취소해야 됩니다. 자, 일단 1번하고 2번 위주로 보십시오.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공사를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됩니다. 물론 거의 건축주가 요청을 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 안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안에 공사 착수하는 게 원칙인데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받으면 1년 정도 연장을 해서 3년까지는 이제 공사 안 하고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3년까지는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최대한도로 3년을 주는 것입니다. 안 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지 소유권의 확보와 매도 청구는 자, 우리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는 사람이 원칙입니다. 항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 땅 소유자가 그 땅 위에다 건물 같은 걸 신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대지 소유자가 건축허가권자가 돼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건축허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자, 이 말은 대지 소유권이 100%가 아닌 소유자라도 또는 대지에 대해서 임차권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지상권 이런 게 있는 사람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번 보십시오. 자,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소유권자는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자, 민법상 남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뭔가요? 지상권 이런 것들이죠.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 자,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도 지상권자나 임차권자도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자, 분양을 목적으로 거기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자가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때는 거기다 짓는 건물이 신축되는 건물이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일 때는 건축허가를 못 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양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어서 팔 사람들은 항상 대지 소유권을 100%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건물 같은 걸 지을 때는 여기 대지 소유권이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도 일반적인 건물은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기출문제 나왔었죠. 분양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목적으로 대지 사용권을 가진 사람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제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공유자가 있습니다. 공유자가. 자, 건축물이나 대지의 공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받고 자,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뭐 100분의 80 이상이면 공유자 숫자하고 이 대지 지분이라는 게 이제 면적 같은 건데 어쨌든 80% 이상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20%가 동의 안 해주더라도 아까 우리 원칙은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는 사람이 건축허가 신청하는 건데 요거는 비율이 80% 정도만 있어도 소유자 수, 대지 지분이 80% 정도 이상만 확보한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신축이나 개축 같은 거,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이거. 자, 하나의 대지가 1000제곱미터인데 5명이 이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공유. 자, 공유하는 면적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A, B, C, D가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 수 4명, 자, 공유 지분도 1000제곱미터 중에 8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수 5명 중에 4명, 그 다음에 대지 지분도 1000제곱미터 중에서 800 정도 동의만 하면 요 일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200 정도 땅 가진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자, 공유자 수 100분의 80이니까 80% 이상 자, 대지 지분으로 80% 정도 이상만 동의를 얻으면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다. 100% 소유권이 없더라도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머지 20% 확보 못한 그 2라는 알파벳 2가 가진 사람 대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라는 거랍니다. 건축허가 받은 다음에 매도 청구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1번 대지 소유권이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도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다. 단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자, 공유자가 80% 동의해주고 공유 지분도 80% 정도 이상 동의만 나오면 나머지 20% 동의가 없더라도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4번, 5번도 있는데 3번 하나만 더 보면 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이 있는데 절반은 사유지 나머지 50%는 뭐 국유지. 그러면 100%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도 국공유지에 해당 관청이, 관리청이 이 토지를 나중에 매각하겠다. 여기 개인들한테 토지를 매각하겠다고 이렇게 확인서 같은 거 써주면 100% 소유권이 없더라도 나중에 국가 땅을 취득할 수 있는 확인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참고로 보시오. 집합공유법상 결의라는 게 5분의 4인데 자, 그런 결의가 있었을 때도 결의를 가지고도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이 개념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 100%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은 예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1번이나 2번 같은 거 위주로 한번 보시 바랍니다. 자, 매도 청구는 아까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매도 청구는 이 앞쪽에서 공유자 수 80%, 공유지분 80% 동의를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A, B, C, D겠죠.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요 2에 대해서 매도 청구라는 걸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팔아라. 이 땅을 가격을 잘 맞춰줄 테니까. 자, 2가 안 팔면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 소송에서 이기면 강제로 2의 땅을 뺏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전체 땅을 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건축주가 80% 이상 동의받은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80% 정도 동의를 받아가지고 여기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 대해서 대지, 지분 같은 것들을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하고 3개월 정도 협의했는데 매도 청구 계속 불응하면 그때는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걸 가가지고 판사님의 판결문을 받으면 강제로 그 땅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안전관리 예치금. 자, 안전관리 예치금은 공사가 중단되면 자, 위험하죠. 그래서 안전관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정한 돈을 좀 내라는 건데 자, 그거 하기 전에 이 1번을 먼저 보십시오. 자, 우리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때는 당연히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안전패스 같은 거 두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이것도 큰 건물이죠. 1000제곱미터 이상의 큰 건물은 공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는 거에 대비해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공사비의 1% 범위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허가권자가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인데 이 건물이 아무래도 건축주 보니까 상황이 좀 안 좋아서 공사가 중단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 예치금을 공사비의 1% 정도로 예치하게 할 수 있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이 돈은 반환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안전관리 조치를 안 하고 공사가 중단되면 1% 예치금을 가지고 안전조치를 직접 하기 위해서 허가권자가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 자 이걸 5천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것도 2%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또 시험 문제가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요. 1000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물은 장기간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1% 범위 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예치를 시켰는데 안 내면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착공신고하고 사용승인제도. 자, 우리 좀 전에 앞에서 건축허가 받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용승인 같은 거 받아야 되는 거죠. 착공신고라는 것도 중간에 있고요. 건축신고도 착공신고하고 1년 안에 착수한 다음에 사용승인 받고 자, 협의하고 짓는 건물들은 여기 사용승인 같은 게 없네요. 착공신고도 없고 가설 건물도 허가 쪽은 착공신고가 있고 사용승인이 있는데 신고로 짓는 가설 건축물 다음 강의에 배울 겁니다. 여기는 착공신고하고 사용승인이 없네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허가받은 건물, 건축신고로 14조로 짓는 건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개는 자,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공사계획을 신고, 이 공사계획 신고라는 게 착공신고입니다. 그래서 착공신고서라는 걸 쓰고 공사계획 신고서라는 걸 내고 공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자,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자, 시공자와 감리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고자와 여기 보시면 착공신고 같은 걸 하는 거는 건축주가 하는 거죠. 공사계획, 착공신고는 건축주가 할 때 자, 감리자와 시공자를 정하고 돈 주고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착공신고서에다가 함께 서명을 해주고 착공신고라는 걸 하면 3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가 통지가 옵니다.
착공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3일 정도 안에 신고 수리 여부가 통지가 되고요. 자, 상세 시공도면은 5,000제곱미터죠. 아까 우리 안전관리 지금은 1,000제곱미터인데, 자, 상세 시공도면 감리자가 시공하는 사람한테 상세한 도면을 좀 만드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감리자가 시공자한테 요구합니다. 상세 시공도면을 좀 만드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상세 시공도면을 만드는 건물 사이즈고, 아까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이면 안전관리 예치금을 공사비의 1% 정도 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용 승인도 건축허가 받은 건물, 건축 신고한 건물, 허가 대상 가성 건축물 이 세 가지 공사가 완료가 되면 감리자가 만들어준 감리 완료 보고서, 시공자가 만들어준 공사 완료 도서를,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냈었죠. 감리자가 만들어준 공사 완료 도서 같은 것들을 첨부해서 감리자가 직접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틀립니다. 자, 지금 감리자가 감리 완료 보고서를 만들어서 자, 이걸 건축주한테 주고, 또 시공자가 공사 완료 도서를 주면 건축주가 서류 2개를 받아서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자,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7일 안에 자, 현장 검사라고 합니다. 자,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현장 검사를 해서 허가받은 그 설계도상 문제가 없는 거, 그거랑 대비해서 자주해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검사 합격하고 사용 승인서를 교부합니다. 그래서 검사 합격되면, 자, 사용 승인서가 접수가 되면 7일 안에 검사 합격된 경우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는 거기 때문에 7일 안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죠. 문제가 없으면요. 검사 합격하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임시 사용 승인 제도가 있는데, 건축주는 정식 사용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정식으로 사용 승인을 얻기 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식 사용 승인서를 받기 전에, 자, 지금 7일 이내 미교부, 아까 우리 사용 승인서는 7일 안에 교부해야 되는데 검사 합격을 해도 사용 승인서를 안 내주거나 아니면 사용 승인서를 받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 같은 걸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2동 같은 걸 동시에 짓는데 한 동은 완공됐는데 나머지 한 동은 아직까지 마무리 공사하고 있으면 완공된 한 동에 대해서 먼저 임시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사용 승인이 안 나오더라도 그 완공된 미리 임시 사용 승인 받은 부분은 먼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식 사용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자, 사용 승인을 신청하고 나서 7일 안에 검사 합격했는데도 사용 승인을 안 내리고 있거나 그러면 7일 지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용 승인서가 안 나오더라도. 그리고 정식 사용 승인 받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먼저 받으면 그 부분만은 먼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식 사용 승인이 안 나왔더라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정도 이내로 하고 대형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공부 좀 많이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료 같은 것들은 밴드에다 올렸으니까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강의는 건축허가 2로 이제 건축 신고제도, 건축 협의,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이런 부분들을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